1998년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하던 그 시절. 우리는 뉴스로만 영변 핵시설 소식을 접했지만 그곳 내부에서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핵물리학 박사는 반영명 분자로 숙청당했고 젊은 연구원의 아들은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25년을 버텨온 한 과학자가 2023년 결국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1998년 영변 핵시설 인근 과학자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철입니다. 당시 저는 31살, 조국의 자주국방을 책임지는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영변,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우라늄 농축 연구를 맡고 있었습니다. 과학자 마을은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똑같았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쌀밥이 있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배급표에는 돼지고기 500g, 식용유 1병, 설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 배급으로 명태 2마리가 더해졌죠. 아내 명희는 평양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고 우리 아들 철수는 당시 4살, 딸 은희는가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성철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여든을 바라보시던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전쟁 때는 말이다. 강냉이 죽 한 그릇이 소원이었단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엔 쌀밥이 있구나. 어머니의 눈가에는 늘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구소로 출근하는 길,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비병들이 제게 거수경례를 했고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첨단 장비가 즐비한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조국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8년 가을,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구소 정문을 나서면 보이는 마을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 마을 밖,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의 이야기였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번 주말에 말이야. 장마당에 나갔다 왔는데 그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랐더라고. 배급이 끊긴 지 몇 달째라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쌀을 먹는데 저 밖에서는 굶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10월 어느 날 연구소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박영우 선배 연구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5살, 저보다 10년 선배였고 핵물리학 박사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로 후배들을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어디 가셨대? 제가 묻자 동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특별 집회에 소집되었습니다. 연구소 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반당 반영명 분자로 판명되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기술 자료를 넘기려 한 매국노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선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선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내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데 겨울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들은 영변 밖에서도 평양에서도 아니 남쪽에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이 작은 균열이 훗날 우리 가족 전체를 뿌리째 뽑아 자유를 향해 달리게 만들 줄은. 어머니 방에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십시오. 전쟁 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어머니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998년 겨울, 영변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2006년 봄,
우리 아들 철수가 21살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 3학년. 저처럼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어느 날 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무 아들이 지금 보위부에 있소. 당장 오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첫 차로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내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보위부 3층 조사실. 쇠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놈이 남조선 드라마를 몰래 돌려보던 놈이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무는 핵연구원 아니오? 그 아들이 이 지경이니 아버지 사상도 의심스럽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500만 원이면 이 일을 덮을 수 있소.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화로 5,000달러. 제가 10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3일 뒤 저는 그 돈을 보위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철수 동무는 사상 재교육을 받고 풀어주겠소. 하지만 다음에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기차에서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말하고 밤거리가 환했어요. 입 다물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핵무기 만드시잖아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인민을 지키는 건가요? 그 돈으로 밥을 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외면하려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철수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다. 차창 밖 들판에는 사람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5월인데 풀을 뜯다니 먹을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명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당신은 핵무기 만들고 난 특권층 환자들만 진료하고 밖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어머니께서 방문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6.25 때 본 게 있다. 자유란 건 공짜가 아니란다. 너희 손주들이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된다.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어. 그게 사람 사는 거란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핵무기가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 조국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뇌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 아들이 악몽을 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2012년 겨울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86살, 당뇨병이었습니다. 아내 명희가 의사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원에 인슐린이 없었습니다. 평양중앙병원에도 없대요. 특급 간부들 병동에나 조금. 명희가 울먹였습니다. 핵심 계층인 저희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날로 수척해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했건만 어머니 약한 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성철아, 병상에 누우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해방 전에 우리 집은 교회를 다녔단다. 주일이면 종소리가 울리고 교회 안에는 약품도 있었어. 전쟁이 터지고 모든 게 달라졌지. 하지만 엄마는 잊지 못한단다. 그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어. 철수하고 은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약한 알 못 구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어머니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철아, 길을 찾아라. 손주들을 위해서. 그날 밤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사흘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인슐린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다면서요? 요즘 병원이 다 그렇지 뭐. 돈 있는 사람들만 산다니까. 제가 핵심 연구원인데도 어머니 약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중국은 병원에 약이 넘쳐나요. 당뇨약도, 암약도 다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만은 더해요. 공짜로 병원 다니고 학교도 공짜래요. 입 조심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모르세요?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영병 가는 기차 안에서 한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 의사예요. 명희가 달려갔습니다. 여자는 너무 오래 굶어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명희가 비스킷을 여자 입에 넣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때문에 제 것까지 다 줘서. 아이는 3살쯤 돼 보였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의사 20년 했어요. 근데 내가 살린 사람들은 당 간부들 뿐이에요. 저런 엄마들, 저런 아이들은 한 번도 진료해 본 적 없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핵무기 하나면 몇만 명이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보위부에 끌려갔었어요. 은희는 위험한 말 하고 있고요. 우리 애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틀 뒤, 연구소에서 또 숙청이 있었습니다. 후배 연구원이 정치범 수용소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연구 실수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중 누가 다음 차례일까? 그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48살 제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헌신한 건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굶기고, 병든 노인을 죽이고, 젊은 과학자를 가두는 체제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거울 속 제 얼굴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길을 찾아라.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영변의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2022년 겨울, 드디어 칼날이 제게로 왔습니다. 12월 초하루, 연구소 정문에 보위부 차량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성철 동무. 동무연구실 자료를 검열하겠소. 3명의 요원이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컴퓨터를 조사하고 연구 노트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5시간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지켜봐야 했습니다. 최근 박철호 박사 알지? 박철호. 함께 20년을 일한 동료였습니다. 한 달 전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죄목은 핵기술 유출 기도. 실제로는 중국 학술지에 논문을 보내려다 적발됐을 뿐이었습니다. 그 반역자와 자주 접촉했다지? 같은 연구소니까. 업무상. 동무도 조심해야겠소. 다음 주에 또 오겠소. 그들이 가고 나서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성철이 형. 위험해요. 박 박사 처형되기 전에도 저렇게 시작됐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오늘 보위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뭐라고?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돼요. 박 박사님 다음은 아버지 차례예요. 은희가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탈북 브로커 연락처예요. 우리를 남쪽으로 보낼 수 있대요. 탈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쳤어? 걸리면 우리 다 죽어. 아버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어요.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손주들을 위해 길을 찾으라고.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은 살려야죠.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제 인생 전부를 바친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명희야, 떠나자. 이 지옥에서 나가자.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지. 여기선 미래가 없어. 다음 날부터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인당 $7,000, 내 식구면 $28,000.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몰래 팔아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몇 장, 어머니 유품만 챙겼습니다. 2023년 2월, 어머니 산소에 혼자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제 떠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길을 찾았어요. 자유로운 곳으로 가요. 손주들을 살리러 가요. 목이 메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던 교회 종소리, 찬송 소리, 그걸 찾으러 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으로 갑니다. 어머니, 통일이 되면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절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3월 15일, 보름달 뜨는 날 떠난다. 각자 짐은 배낭 하나씩만.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아. 은희가 울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슬퍼요. 명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은희야, 살아야 다시 만나지. 3월 14일 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안녕. 문을 닫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생사를 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저 달빛을 따라 두만강으로 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서 서서히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출발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내 식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밤, 두만강 상류였습니다. 달빛에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경비대 순찰 시간 확인하고 올게요. 브로커 2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식구가 갈대밭에 웅크렸습니다. 3월 중순인데도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빠, 무섭지 않아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해야 해. 그때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다. 엎드려. 5명이 갈대밭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요즘 탈북자들 많다잖아. 경비병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명희가 은희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10발짝, 5발짝, 3발짝. 경비병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갔다. 이제 기회야. 뛰어. 일어섰습니다. 58살. 젊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뛰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불빛이. 철수가 외쳤습니다. 뛰어. 강으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3월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으악. 은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거기서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엎드려. 제가 소리쳤습니다. 물속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 철수가 동생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총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팔다리가 저렸습니다. 명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를 붙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요. 명희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은희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해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중국 공안 오기 전에 가야 해요. 브로커가 준비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두만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건너편에 제 고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소가 있었습니다. 안녕.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날이 오면 다시 갈게.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은희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연길시로 갑니다. 거기 조선족 목사님 댁에서 며칠 쉬세요. 고맙습니다. 살아남으셔서 다행입니다. 운이 좋으셨어요. 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 강 건너편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의 아침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도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새벽, 연길시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김 목사입니다. 60대 조선족 남자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 오셨으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국밥이 있었습니다. 이틀을 굶었던 철수가 국물을 마시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명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여기서 석 달 정도 계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해요.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층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창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도 감옥 같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목사님이 급하게 올라오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공안이 이 동네 조사 나왔대요. 지금 당장 뒷문으로. 목사님이 서둘렀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둔 차가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창춘으로 가세요. 거기 또 다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쪽지를 건네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목사님 부부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창춘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조선족 목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조선 사람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어머니께서 그리워하시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느님, 제 어머니께서 당신을 믿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은희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1달 뒤, 브로커가 왔습니다. 라오스 루트가 준비됐습니다. 1인당 5,000달러. 4분이면 2만 달러입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5월 초, 출발 날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배웅하러 나오셨습니다. 꼭 한국 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목사님, 북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밖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감옥이었습니다. 버스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가 지나갔습니다. 북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런 게 다 진짜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진짜야. 남한은 저것보다 더하다던데.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이틀을 버스로 달려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산길로 라오스까지 사흘 걸려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58살, 53살 부부에게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여관방에 누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도와주셨는지. 조선족 목사님들, 같은 핏줄이라고 우리를 살려준 분들. 고맙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라오스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까지는 이제 한 걸음만 더 남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성철아. 조금만 더 가거라. 2023년 5월 중국 라오스 국경 산길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해요.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8살 제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희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첫날 밤, 산중턱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틀째 오후, 명희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를 붙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다리에 힘이. 명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철수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제가 업을게요. 29살 아들이 53살 어머니를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째 저녁, 드디어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안전합니다. 비엔티안까지 차로 가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흘 뒤, 비엔티안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태극기예요.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태극기, 제 평생 본 적 없는 우리 국기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구나. 명희가 울먹였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십시오. 잠시 후 영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사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개월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십니다. 대한민국으로. 집.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은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 아니요. 신기해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시간 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를 구르는 소리.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 식구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은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자유로운 곳에, 할머니께서 그리워하시던 그곳에.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입국장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김성철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밤하늘이 환했습니다. 거리에 불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편의점이 24시간 연다고 써 있어요. 은희가 신기해했습니다. 진짜 그런가 보구나. 차에 올라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아직도 그곳에서 굶주리고, 감시받고, 자유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가야지. 어머니 산소에도 가고, 그분들도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꼭 올 거예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경기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집이에요? 명희가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습니다. 첫날 밤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그곳이었습니다. 진열대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컵라면, 김밥, 빵, 우유. 손만 뻗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자유로운 웃음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식량난, 인권 문제, 탈북자 증가. 화면에 영변 핵시설이 보였습니다. 제가 25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난 핵무기를 만들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뒤 대학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 자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지식이 파괴가 아닌 평화를 위해 쓰일 기회였습니다. 철수는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겠어요. 무기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요. 은희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통일되면 남과 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1년 뒤 추석, 성묘를 가지 못해 집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북녘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워하시던 자유,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교회 종소리 들었어요. 주일마다 교회 다녀요.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꼭 산소에 가겠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북녘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핵개발자였습니다.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그 무기는 인민을 굶주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는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철조망이 걷히고 가족들이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웃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이 오면 어머니 산소에 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자유입니다. 창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워하시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언젠가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김성철 가족 올림.